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용초사 제3기 5차 워크숍 하복부 통증을 주스러 온 환자의 초음파 진단 동영상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중수염 외에 하복부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의 감별 진단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수염 이외에 하복부 통증에는 여러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만 산부인과 질환을 따로 제외하고는 급성 개실염, 곁도 다이버티큐라이티스, 그 다음에 세균성 장염, 인펙셔스 엔테로코라이티스, 그 다음에 크론병, 메센트리 림파데나이티스,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에피데자이티스, 1차성 복막수염, 그 다음 결장암, 요로기어서 이 7가지 질환을 꼭 감별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급성 개실염입니다. 다이버티큐라이티스인데, 다이버티큐라스는 서양인에서는 좌측 결장이 호발하고 동양인은 우측 결장을 침범하고 합니다. 그리고 우측 결장에 침범하는 다이버티큐라이티스는 선천성이 많고 35에서 45세의 젊은 사람에 많습니다. 특히 이제 말단 회장이라든지 시쿰에 생기는 개실염은 다이버티큐라이티스하고 아펜디사이티스하고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장결 개실염의 초음파 속에는 첫째는 대장에서 빠져나오는 비우된 염증성 개실. 그리고 개실이 대장의 내강에서 아웃포츠가 밖으로 나오는 요 개실을 이 보이고, 그리고 개실염 근처에 결장의 국소적 비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개실 주위에 고액고 지방 조직이 보이고, 때로는 그쪽에 플루이드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실 내부에는 이 네크로틱 머티리얼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후방 음영을 동반하는 고에코 페칼리스가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다이버티큐라이티스에서는 칼라 도플러에서 개실 내에 증가된 헬륨 신호가 보이기도 하고, 개실 주위에 지방 조직의 헬륨 신호 증가가 관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수염 외에 하복부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죠. 첫 번째는 개실염이 되겠습니다. 다이버티큐라이티스. 동양인은 우측에 많지요. 근데 다이버티큐로만 있을 때는 우리가 초음파로 감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이버티큐라이티스가 되면 주위에 다이버티큐럼 주위에 이제 플루이드나 패트가 어큐뮬레이션 되기 때문에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동양인은 우측에 많죠. 동양인은 우측에 많습니다. 우측 결장 있습니다. 초음파 속에는 이렇게 되죠. 자, 소화관 내강이 있으면 이렇게 백이 다이버티큐럼이 생기는 부분에 백은 두꺼워지고, 이렇게 다이버티큐럼이 이렇게 생기게 되죠. 여기 내강이죠. 내강이고, 여기 개실입니다. 개실이 되겠습니다. 다이버티큐럼이 생기는 부분에 인접하는 장관백이 장관백 비율을 다 보입니다. 장관 비율가 보이고, 요 개실은 저에코로 보이죠. 그 다음에 개실 안에 플루이드라든지 페칼리스 같은 게 여기 플루이드 액체가 절유되기도 하고, 또는 여기에 페칼리스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페칼리스 페칼리스 뒤에는 섀도가 동반합니다.
그리고 다이베티큐라이티스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주위에 지방 침륜이 생기게 되겠죠. 여기 지방이 침륜이 되고 여기에 지방 침륜이 이렇게 지방 침륜이 되면 고액호로 보입니다. 고액호로 보이죠. 그 다음에는 개실 주위에 액체 저류는 저액호로 보이겠습니다. 이런 개실. 그 다음에는 이쪽에 이제 칼라 도플러를 띄우면 여기에 증가된 헬류 신호가 보입니다. 이런 소견이 보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개실로 들어가는 혈관이 퍼포레이팅 베슬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실염은 비교적 초음파 소견이 특징적인 소견이 많기 때문에 초음파로서 진단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실염은 이것은 아펜디사에 달라서 4가지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개실염이 진단된 합병증이 일으키지 않으면 메디컬 치료로 하면서 기다리면 되죠. 아펜디사이티스는 수술해야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초음파 검사가 많이 안 될 때는 개실염을 아펜디사이티스로 진단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균성 장염입니다. 세균성 장염은 어린이 청소년한테 굉장히 호발합니다. 원인균은 예르시나, 캄필로박타, 살모넬라 등에 의해서 회맹장감 그리고 일리오시쿰 주위에 주로 침해하는데 이 세균성 질환이 많습니다. 초음파 소견은 말단 회장과 맹장벽에 대칭적인 비율가 있고 이것은 점막층하고 점막하층을 특징적으로 두꺼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갑막의 림프절 종대, 그 다음에 장갑막에 소량의 액체 저류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균성 장염에 대해서 모식도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흔한 병이죠. 주로 이제 침범하는 데가 시쿰, 그 다음에 터미널 일륨이 됩니다. 시쿰, 터미널 일륨. 그래서 이렇게 어센딩 콜론, 시쿰, 여기에 터미널 일륨 여기를 많이 이제 인볼브 하죠. 충수는 정상입니다. 충수는 정상이고 말단 회장 백 비유가 오죠. 말단 회장 백이 비유가 됩니다. 백 비유 또는 여기에 시쿰에 여기 맹장 시쿰에 있으면 여기에 맹장 백 비유 그래서 이런 이제 말단 회장 백비유나 또는 시쿰의 백비유가 생기는데 이것은 주로 점막층하고 점막하층만 침범하죠. 점막층, 점막하층의 대칭적 비유죠. 심메트리 하층의 대칭적 비유죠. 적비유. 근층은 침범하지 않습니다. 근층은 정상이죠. 근층은 침범하지 않는다. 여기 근처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백비유가 이렇게 백이 보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 주위에 이제 림프노드 에나지먼트, 림프노드가 이렇게 림프절 종대가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액체 저류가 동반합니다. 액체 저류가 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병을 진단하려고 하면 이 아펜딕스가 정상이라 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펜딕스 아니다, 아펜딕스 괜찮다 하는 걸 컨펌해야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크론병이 되겠습니다. 크론병은
우리가 ulcerative colitis는 그쪽에서부터 렉툼부터 시작해가 우로 올라가는 병이죠. 크론병은 소화관 어디에서도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크론병은 해명판, 일레오시쿰에 주로 침범합니다. 이 병은 장백의 전층을 침범하고 천층을 침범하죠. 근층, 장막층에 비유되고 또 주변 장갑막의 염증 소견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세균성 장염하고는 감별이 됩니다. 세균성 장염은 점막층하고 점막층, 점막하층만 침범하는 병이라서 감별이 됩니다. 그래서 크론병은 전층성으로 침범하는 병이다. 크론병이죠. 크론병은 위에서 이제 크론병은 근층 또 장막층까지 다 침범하죠. 장막층까지 전층성을 침범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보시면 여기가 그래서 시쿰을 침범하거나 터미널 일리움을 하면 월이 이렇게 되고 청구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청구조가 소실됩니다. 청구조가 전층을 침범해가 청구조가 전층 침범으로 청구조가 소실되고 청구조 소실이 되죠. 네. 그리고 주위 장갑막에도 염증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때로는 이 바깥으로 피스츄라를 또 형성하죠. 피스츄라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감염 세균성 장염하고는 틀리죠. 세균성 장염은 이 초음파상을 보면 이렇게 점막 하층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 점막 하층이 보이는데 점막 하층이 유지되죠. 그러나 크론병에는 거기 점막 하층이 유지되지 않죠. 점막 하층이 하나도 완전히 부서지고 또는 바깥쪽으로 피스츄라 또 생기고 주위에 또 이렇게 장갑막에 염증 소견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크론병은 이렇게 다 침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갑막 임파선염이 있습니다. 메센테릭 림파데나이티스. 메센테릭 조금 기다려. 장갑막 림파선염은 이것은 진단명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복부 통증을 일으키고 급성충수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데 초음파 검사상에서는 초음파 검사나 CT나 MR이나 이런 소견이나 또는 또 수술해가 유관적 소견으로서는 장관이나 이런 데 병변은 없고 그냥 림프노드만 에너지된 림프노드만 보입니다. 그래서 초음파상에서 통증 부위에 단발성 또는 다발성의 종대된 림프노드 크기는 0.4에서 2cm까지 다양합니다. 저에코 림프노드를 보이고 정상 충수만 보입니다. 사실은 림파선이 이것 때문에 부어가지고 통증을 일으키는 건 아니죠. 어디까지나 장관에 염증이 있었는데 이것이 유관상이나 초음파상이나 CT상에서는 병변이 안 보이고 우리가 파지티브 파인딩이만 보이는 것이 림프노드죠. 사실은 장관의 백에 우리가 유관적이나 영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염증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메센테릭 림파데나이티스가 합니다. 주로 소화라든지
젊은 학생이라든지 청소년에 많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인포선님일 때는 소견이 보면 정상 소견이죠. 이렇게 C꿈도 정상 소견이고 터미널 일륨도 정상입니다. 육안적으로는 정상이고 아펜딕스도 정상이죠. 그러니까 정상 맹장, 정상 말단 회장이죠. 말단 회장인데 그 충수도 정상 충수입니다. 그러나 이제 임파선이 보시면 여기 임파선이 이렇게 멀티플 림프노드가 다발성 림파절이 많습니다. 림프절 정도. 그리고 크기는 0.4에서 2cm 정도. 보통 급성충수염에서는 임파절 종대가 있지만 림프절은 4mm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림프절 크기는 4mm 이하인데 우리가 장갑만 입었으면 림프절이 좀 크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는 1차성 복막수요. 복막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맹장에서 S행 걸쳐가지고 결장티 테니아에 달려있는 이 복막수입니다. 그리고 지방 덩어리죠. 결장에 띠가 있죠. 테니아에 달려있는 복막수가 있는데 이것이 토전되거나 이스케믹 체인지를 일으키거나 염증을 일으키면 이렇게 복막수염을 합니다. 이 복막수염은 통증이 아주 로컬라이즈한 통증이죠. 이거는 보존적 치료로 보존이 됩니다. 그 초음파 검사에서는 결장에 붙어있는 압박되지 않는 나는형의 고액호 종괴로 보이고 국소 압통을 투하합니다. 주로 이제 복막수는 좌측 결장이 많습니다. 지금은 콜론 쪽이 많고 결장의 앞쪽이라든지 전외측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 복막수염이 생기면 이건 복막에 결장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결장백 비율은 드물고 드뭅니다. 이거는 1차성 복막수 자체에 생기는 복막수염이 있고 또 인접한 개실의 염증이 생겨 2차적으로 복막수염이 되는 2차성 복막수염도 있습니다. 그러니 감별해야 될 것이 대망염전, 그게 오멘탈 인팍션이나 오멘탈 토전하고 감별점은 오멘탈 토전이나 오멘tum 인팍션의 경우에는 복막수염보다는 크기가 크고 결장의 내측에 위치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막수염이죠. 복막수염. 이 복막수는 결장이 이렇게 창자가 있으면 이렇게 테니아가 있지 않습니까? 테니아에 이렇게 페시 어큐뮬레이션, 이렇게 지방 덩어리 복막수죠. 그렇게 복막수인데, 요거는 이제 지방의 결장의 전 외측이죠. 전측 외측에 생깁니다. 요게 있든지 요쪽이 복막수가 생기죠. 오멘탈 임팍션은 이쪽에 이쪽 내측에 결장의 내측에 생기죠. 오멘탈 임팍션. 이거는 결장의 내측에 생기고 결장의 내측에 있고 크기가 큽니다. 복막 크기가 큽니다. 5m. 그래서 초음파 소견에서는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개실염하고 틀리죠. 내강 이렇게 결장이 이래 있다면 결장백은 정상입니다. 결장백은 정상. 여기에 결장과 붙어 있는
고에코 종괴죠. 결장은 붙어있는 결장백에 붙어있는 고에코 종괴. 고에코 종괴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복막수염이죠. 네, 복막수. 네. 복막수염은 한 번만 진단하면 다시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장암하고 여러 결석이 있습니다. 결장암은 초음파서로 폴리포이드한 종괴로 보일 수 있고 불규칙한 결장벽 비율로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종괴성 결장암에서는 종괴를 형성한 결계는 불규칙한 모양의 다엽성 외연을 가진 국소성 저해코로 보이고 또 결장암이 편심성 에센트릭하거나 또는 윤상의 서큘러한 분절성 백 비율로 보이는 경우에는 정상 결정벽의 층고조가 소실되고 상대적으로 짧은 분절을 침범하고 또 편심성인 경우에는 두꺼운 백비와 불규칙한 외연을 보입니다. 굉장히 말은 어렵지만 그림은 굉장히 쉽습니다. 결장암. 우리가 초음파상에서 콜론 캔서, 어센딩 콜론이라 이런 콜론 캔서 그렇게 첫째는 백비유형 있죠. 백비유형의 경우에는 백비유형에서는 이 콜론이 내강이 그리고 이렇게 백이 두꺼워지죠. 이 백비유가 되고 백에는 여기 백비유가 되고 여기 백에는 층구조가 없어지죠. 이것이 이제 백비유는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들. 그 백비유형도 이센트릭하게 그렇죠. 여기에 백이죠. 네, 이렇게 편심성 백뷰 이렇게 이제 오는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폴리포이드 내강 돌출형이 있습니다. 돌출형. 요거는 이제 관찰이 비교적 어렵습니다. 이렇게 콜론 안에 폴리포이드한 내서가 이렇게 여기는 내강이고 여기 종괴죠. 종괴가 이렇게 안으로 내강으로 돌출하는 형태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강으로 돌출. 이것이 이제 내강 돌출형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로 결석이 있습니다. 요로 결석 중에서도 주로 이제 요강, 방광, 이형부에 생기는 결석이 가장 많고 이때는 방광을 음향창으로 관찰하고 그 다음에 컬러 도플러를 해보시면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보입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결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그림으로 그리시면 요로 결석이죠. 요로 결석. 이제 이렇게 유리너리 브레드가 있고 유리너리 브레드가 있고 이쪽이 트라이곤이죠. 트라이곤이고 여기에 유레트로 베시큐럴 장션 UVJ입니다. 유레트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방광으로 유레트. 여기 이제 결석이 여기 생기면 칼라 도플러를 해보시면 여기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보이죠. 여기 트윙클링 아티팩트. 여기 트윙클링 반짝이는 효과. 트윙클링 아티팩트. 그리고 섀도우가 보이면 더 진단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레트로 베스큐럴 장치에 내에 고에코가 보이고 섀도우를 동반하는 고에코가 보이면 그거는 뭐 진단이 뭐 명료합니다만 경우에 따라 섀도우도 잘 안 보이고 고에코도 뚜렷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칼라 도플러 할 때 보시면 이 스톤 유레트라 스톤은 포면이
러프한 스페이스거든요. 그러면 초음파빔이 러프한 스페이스에 부딪히거나 또는 이 결석의 내부에 그 헤테로지니어스한 구조를 가질 때는 초음파가 안에서 앰플리튜드 체인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게 결석에 있는 표면하고 내부에 아주 색깔이 레드 컬러, 블루 컬러가 섞여 있는 이렇게 막 혼합된 컬러를 보이죠. 이것은 바로 트윙클링 아티팩트인데 이 트윙클링 아티팩트는 우리가 결석이 이름을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수염의 하복부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 부인과 질환을 제외하고는 다시 정리한다면 개실염, 그 다음에 세균성 장염, 그 다음에 크론병, 그 다음에 크론병하고 비슷한 게 이제 결핵이 있습니다. 장갑막 림프선염, 복막수염, 결장암, 그 다음에 묘로 결석이 되겠습니다. 요 질환을 언제든지 늘 생각을 하고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